네. 왼쪽 손목에서 광채가 나던데 뭐 진짜? 모르는 시계를 차고 오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제 페이스북 보셨습니까? 어. 이게 이제 어제 늦은 오후에 네. 우리 원내대표실로 각 의원실에서 의원실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빨리 오늘 중으로 찾아가라. 아.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학수고대 오매 불만 기다렸던 예. 이제 이재명 이재명 시계가. 대통령 시계가 어제 왔어요. 야. 그래서 어제 제가 언박싱하고 영상으로 찍었고 야.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보러가지고 난리래요. 예.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저만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이쁘다. 근데 예,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여기에 대통령 이재명 이런 것도 있지만 예. 뒤에 예. 뭐라고 써 있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오. 저는 이게 더 각별한 게 이게 네. 이제 헌법 1조 2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저기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있고 네. 주권은 네.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이 주인 나라가 제가 6월부터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파견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괄하는 분과장으로 대통령께 2번 보고 드리고 대국민 보고대회로 이제 일정을 마쳤는데 그때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게 국가 비전이에요. 5년 동안 어떤 나라 만들 것인지 그게 이제 국민주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거든요. 거기서 따와서 국민이 주인 나라 이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더 좋았어요. 야, 그래서 의미가 제가 각별하게. 제가 함께 만들었던 그 국가 비전의 내용이 여기 새겨져 있어서 예. 그래서 주권 재민 예. 한시도 주인이 국민인 거 잊지 말고 손에 차고 다니면서 더 쉬지 말고 뛰어라 이런 뜻으로 알고 예. 근데 부럽습니까? 의원님이 많이 부르는 이 모양이에요. 부러운 시계의 주인인 게 공표된 이상 많은 분들이 저도 시계 하나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지금. 시계를 받기 전부터 동네에서 의원님 시계 언제 와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 저도 아직 못 받았고요. 했는데 이제 어제 제가 공표를 했어요. 누굴 주고 누굴 안 주면 진짜 괜히 또 그치. 삐치고 서운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법상으로도 이걸 네. 공짜로 주면 안 되는 문제가 또 김영란 있잖아요. 의원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제가 잘 차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2007년도 말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 열정은 그렇죠. 똑같고 다만 옛날에는 피켓과 서명용지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이 법과 정책과 예산이 제 손에 쥐어진 거기 때문에 세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운동을 연장선에 사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저도 이제 언론사의 정치부를 출입하면서 2010년대 초반에 의원님을 처음 뵀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보면 4선 국회의원이신 거고요.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하셨는데 그럼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밝히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나오시게 된 겁니까? 그러게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22대 국회에서 최연소 지금 4선 이상 중에서 맞아요. 가장 네. 젊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내대표도 최연소로 했고 최장기간 동안 그냥 그런 경험을 이제 다 거치고 나서 작년에 제가 이재명 두 번째 당대표 되시기 전에 따로 오랜만에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각별한 관계잖아요. 네. 지난 비주류 때 도지사에서 대통령 후보 도전할 때 제가 3번에 걸쳐 만났어요. 아, 그래서 3번. 마지막 제가 결심하면서 우원식 의장과 함께 그럼 도와드릴게요 하고 캠프를 짜면서 제가 비서실장을 맡고 이낙연 전 총리를 꺾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주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은 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원내대표를 하실 때 국회의원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윤석열의 무도한 그 정치 탄압이 있었잖아요. 진짜 사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맞아요. 엮으려고 했던 거 거기에 맞서 싸웠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얼마나 처음부터 이 많은 이 김건희와 함께 오만과 독선 그런 이 폭정을 저질렀습니까? 그것도 함께 맞잡고 싸워가지고 당시 갤럽 조사에 초기에 58, 9% 시작했던 윤석열의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집니다. 급락했죠 갑자기. 그런 걸 이제 이태원 참사 문제까지 저희가 잘 이렇게 최대한 잘 싸워 나가고 대응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사선되고 나서 고민을 했는데 작년에 그래서 대통령하고 좀 그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캠프를 짜는 걸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서울이 옛날보다 어려워졌으니 시장을 좀 미리 제가 뛰어들어서 기발 좀 닦을까요? 이걸 작년 8월에 한번 상의를 했거든요. 작년 8월에 네. 우리 오랜만에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저한테도 저도 칭찬 받았어요. 정원호 구청장만 칭찬받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니다. 박홍근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원내대표 할 때도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박 대표님은 일을 워낙 잘하시니까 서울시 맡으시면 제대로 잘 이끌어 가실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 주셨는데 왜 비공개로 하셨을까?
공개적으로 X에 냈어야 되는데. 라이브 해야지. 어머 보고 하듯이. 그래서 그때 한번 상의를 하고 나서 이제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총괄하는 분과장으로 5개년 계획을 다 짜고 정부 조직 개편도 제가 검찰 계획을 포함해서 다 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두 번째 이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길에 이제 이 일도 끝나가니 저도 본격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8월 초순이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이제 이번에 회의 순방 갔다 온 날 제가 이제 그 전날 뭐 여러분들한테는 다음날 출마 선언을 합니다 하고 대통령께는 이제 국내 도착해서 용산 가실 때 이제 텔레그램으로 문자로 문자도 드리고. 예,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출마했냐? 너무 분명한 것은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재명을 위한 겁니까? 민주당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이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고 팀워크가 갖춰져야 되고 유능하면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의미는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결정하는 나머지 4년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내란 청산의 과정이 있잖아요. 오늘도 뭐 그런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나눌 텐데 지금은 그 특검에 이어서 이제 사법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그렇습니다. 선거도 그 와중에 있을 텐데 여전히 반성 안 하잖아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뿐만 아니라 그 주요 임무자도 그렇고 더구나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적반하장이에요. 그러니 차떼기 했던 한나라당은 그나마 천막 당사 치고 당명 바꾸고 지도 바꾸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 안 해요. 오히려 콘크리트 우익 구구 지지층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책 심판이 내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조선시대 한성 판윤 이래 가장 오래 지금 서울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또 하겠다고 지금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오세훈이 나서려고 그럽니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법 리스크에서 살아남으려고. 야당 시장인데 탄압해요. 여러분 저 구해주세요 하면서 지층 결속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두 번째는 뭡니까? 딱 4년 하고 나면 그동안 자기가 그래도 좀 벌려놓았던 일들을 성과내가지고 대통령 도전하려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오세훈이 무조건 애길이거든요. 시장 나오려고 하는 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직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까? 안 되죠. 서울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더구나 그동안 알다시피 한강버스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또 혈세를 펑펑 써대면서 그래갖고 지금 전생 행정만 집중해가지고 시민 없는 시정을 펼쳐왔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까? 더구나 이제 아이들 밖으로 뺏어서 시장직도 한번 내려놨던 사람인데 명태균 게이트 문제 가지고 만약에 또 시작이 된다 쳐요. 중간에 재판 가지고 또 내려놔요? 그럼 서울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오세훈 시정을 마무리할 사람은 박홍근이다. 강단 있게 그러나 유능하면서 품격 있게 서울을 바꿀 사람은 박홍근이다 생각하고 뛰어든 거죠. 아니 실제로 말씀이 길게 해주셨지만은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한강버스는 여러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려서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반대로 TBS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원을 중단을 해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몰려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박홍근 의원님이 시장이 된다면 그 두 가지 정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강버스는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도 살펴야 되지만 특히 SH 전혀 이 주택과 도시와 관련된 일을 하는 SH에다가 이 일을 맡기잖아요.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인데 제가 듣기로는 해양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고발 사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선박 건조 과정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건조 과정. 예. 네. 저는 분명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가령 이번에 잠실 선착장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멈춰섰던 적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선박 이 밑에다가 이 스크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수면이 낮은 데 같은 경우는 안으로 내장형으로 만드는 게 돈이 좀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내놓으려고 밖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밧줄에 걸리기도 하고 모래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선박 건조 과정을 수하고 있는데 뭔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시작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전면적으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 사업의 기획이나 추진의 과정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바로
감사에 착수한다 생각합니다. 아, 서울시 예. 차원의 감사가 예,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에 착수해서 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특히 안전성 문제가 검증될 때까지는 중단시키는 게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만약 비용만 소모되고 효과는 없고 안전도 확보 안 되면 그건 과감하게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TBS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뭐 우리 폭설 때 다 지켜봤잖아요. 네. 근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씨가 다시 복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안 되는 거다. 안 한다.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게 무슨 근거고 무슨 논리입니까? 시장 아무리 봐도 복귀는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 일단은 그러네요. 보니까 거기서 네, 이미 지금 뭐 지금. 완전 뭐 네. 별도의 대기업이 돼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진짜 재벌 총수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교통 재난 이런 대응을 위한 공공 인프라인데 특정한 정책 목적으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폭설 사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잖아요. 음악 방송만 틀어주고 있는 교통 방송을 어찌 우리가 이렇게 지켜볼 상황일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구나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노조 위원장 만났거든요. 이분들이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이분들의 생계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지금 근근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TBS는 바로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네.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참. 이렇게 민주당 예. 수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본선에 가기 전에 예선 같은 민주당 내 경선이 존재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 후보들이 지금 출마해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보면은 최근에 정원호 구청장이 주목받은 것도 사실인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때 영입설 또는 차출설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 반복할수록 오세훈이 강자라는 것만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다. 아주 하책 중에 하책이다. 하책 더 이상 그 얘기 주마책이다. 하지 마라. 얘기했거든요. 다행히 요즘은 쏙 들어갔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도 뭐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강훈 실장 이야기도 이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외부 경제인 영입설 얘기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뛰고 있는 주자들로 하는 게 마땅하고 제가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자로 뛰어봤는데 내년 3, 4월 선거 목전에 또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되었는데 그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뭐 유퇴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세지 않거든요. 내리막길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아니 5선 시장 도전할 사람 정도가 인지도가 이 정도 안 나오고 오히려 지금 20 몇 프로 지지율 나오는 게 너무 낮게 나오는 거죠. 그게 뭐가 셉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명태균 그 리스크 때문에 사업주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한강버스를 포함해가지고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시민들의 피로감이 이제 생기고 그런 실정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나경원 후보가 엄청 다녀요. 본인은 또 더구나 7대 3이냐 5대 5냐 막 이러면서 소위 당내 극우층 모아가지고 경선에서 자기 오세훈 꺾을 수 있다 아니면 오세훈 문제 생기면 자기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리가 그냥 저 뭐 강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후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더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역동적으로 후보를 만들어내면 된다. 아주 흥행을 일으키면서 만들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령 예선에서는 잘 이겨내는데 본선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각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자. 검증도 하자. 도덕성도. 또는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정책 토론회 같은 거 하자. 토론회도 별도로 그래서 열고. 예, 각 권역에 대한 또 서울시 전체에 대한 비전도 발표하게 하자. 그래서 정책 역량 검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는 아니지만은 공개 면접은 할 것 같고 또 권역별 토론회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은 2개 조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조, B조 물론 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저를 편성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그 조의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각 조에서 2명씩 올려가지고 4명으로 본 경선을 치르겠다는 4인 거거든요. 본선이다. 네. 그러면 그걸 4명 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선호 투표라든가 결선 투표까지 해서 후보를 좀 정하겠다. 저는 훨씬 더 국민의힘 쪽은 밋밋하고 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오세훈이 될까 말까 이 아슬아슬한 거라면 우리는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주목과 우리 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를 만들어내면 누가 되든지 오세훈을 꺾어도 남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당이 설계하고 있는 이 경선 방안이 제가 생각과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를 유능하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도
원내대표 끝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 2년 지금 한 7, 8개월 됐잖아요.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올려야 돼. 예, 방금 이런 과정을 밟으면 네. 저 같은 네. 사람은 훨씬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박홍근의 진면목이 이런 거구나. 네. 훨씬 제가 네. 여러 면에서 네.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자, 그럼 하죠. 여기서 네. 지금 떠오르고 있는 후보인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정원호 구청장하고 2010년도에 본인은 성동구청장, 저는 중랑구청장에 도전을 해요. 아, 근데 10년도에. 저는 8명이 나왔는데 3명 안에 끼지 못하고 컷오프 당했어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도 경선에는 들어갔다가 뭔가 경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예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면서 선거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아주 가까운 제가 형님 사실상 그런 분인데 아, 나이가 더 미치세요? 제가 알죠. 우리 당연히. 아, 자선 아, 제가 최연소 지금 사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정원호 청장께서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구청장 되셔가지고 일을 잘 해오고 계신 거고 저는 이제 2011년도에 박원 시장이 시민운동 하다가 이제 접고 시장 되신 걸 도와드리고 나서 되신 걸 보고 저는 바로 나는 국회의원 도전을 해야겠다 싶어서 양정철 그 유명했던 선배를 꺾고 양정철 맞아요. 비서관 네. 또 오선의 김덕규 전 부장님을 이제 경선에서 저도 꺾고 제가 이제 공천을 받아서 턱걸이 0.9% 차이로 제가 그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하고는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사실은 보좌관 하실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었고 워낙 사람 좋은 걸 제가 일 잘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갑자기 칭찬했잖아요. 근데 물론 대통령은 칭찬 많이 합니다. 장관들도 칭찬하고 뭐 우리 옛날에 당자들도 공개적으로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단체장 출신으로서 단체장들도 좀 더 주목받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정치와 행정은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한 사람들도 좀 정치 주요 무대에 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X에다가 글을 올렸던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좀 이렇게 당혹스럽긴 했죠. 아니, 박홍근이 나온다고 이렇게 침을 발라놨는데 지금. 1시간 반이나 얘기해놓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왜 그랬을까 싶어서 그날 저녁에 제가 대통령실에 누구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지 않아도 뭐 안에서 이게 왜 글을 올리셨을까 싶어갖고 여쭤보기도 했고 막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이제 뭐 그런 의미를 두고 뭐 어떤 특정 후보만 확 띄우려고 했다기보다는 잘한 사람 칭찬하자는 그런 이제 이야기고 그 이후에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막 보도가 많이 나고 쏟아질 줄 몰랐겠지요. 네. 그런데 저는 대통령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정원호 구청장 같은 사람도 이런 판에서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원호 구청장만 내가 마음을 두고 돕겠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저는 여러 사람 나오는 판이 좋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하나만 생각하죠. 깊이 들어가면 네. 우리 의원님이 정원호 구청장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예, 저는 중앙 정치의 경험과 지방 정부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선을 서울에서 연달아 국회의원을 하면서 가졌던 또 서울에 대한 시정의 이해도가 있어요. 뭐 알다시피 이제 제가 전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시정을 좀 직간접으로 살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달리 말씀드리면 자치구청의 이 업무와 서울시정은 대한민국의 작은 정부입니다. 그만큼 방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또 펼쳐야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중앙정치의 경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내대표를 했고 그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이 잘못하면 대선 져가지고 쪼개질 뻔했던 시기에 당을 하나로 모으면서 그 위기를 돌파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제 굳은 깊은 신뢰관계를 그때 쌓았던 것이고 당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장 또 예결위 간사 그리고 또 당에서는 의지킬 민생 실천위원장을 하면서 네. 고공농성 진짜 극심한 갈등이 있던 현장 제가 파인탭 포함해서 또 택시기사 등 그래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 현장을 다니면서 풀고 을지로 현장하면서 자영업자에 필요한 카드 수를 낮추고 이런 민생과 현장을 소통을 통해서 풀어봤던 성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검증된 역량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워낙 서울 시민들은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그러면 너무 정책 색깔이 강한 사람보다는
유능한 것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품격도 요구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과 품격을 가지고 시정을 제대로 이끌어달라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또 강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이제 정말로 이제 보니까 박홍근 의원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로 많으셨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품성이라는 걸 우리 기자들은 사실은 좀 알잖아요. 의원님 네. 같은 경우에는 늘 보면은 정치 초입에서 봤던, 국회에서 봤던 모습하고 지금 이제 십수년이 흘러가지고 보는 모습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분 같아요. 소통뿐 아니고 당정청도 여느 정부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만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소통 과정이 있었고, 오늘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걸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2심 도입, 법원 내부 추천으로 의총에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의원님 이 결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의총도 제가 좀 뒤늦게 참석해서 당대표가 저렇게 정리한 걸 좀 듣고 왔고요. 지난 의총 때 제가 오랜만에 발언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원내대표 출신이라 가급적이면 자주 발언하면 물론 발언의 무게감도 떨어지지만 좀 초재선들 중심으로 발언하게끔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게끔 이제 좀 지켜보는 입장인데, 지난주 주말에 저도 정무수석을 좀 만난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의원들 만나고 밖에 있는 시민단체분들을 만났더니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진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죠 이런 얘기가 많아서 주말에 제가 고민해가지고 그때 아, 월요일인가 말을 하신 거군요. 네, 네. 제가 발언을 좀 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령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데 그럼 필리버스터 중단 못하는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 조국혁신당이 함께 동의해서 법안을 내고 처리해야죠. 이 얘기 먼저 물었고요. 두 번째가 저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통령실도 2심부터 하자는 건데 왜 저 법사위 중심으로 1심부터 하자 그러냐. 그게 유언적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래서 더 소통 좀 더 긴밀하게 그다음에 더 그 반복적으로 다층적으로 좀 하셔라. 이런 얘기도 네. 했고 그다음에 그 소위 추천 문제 관련해서도 아니 법무장관까지 추천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그걸 만약에 저기 법원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나는 특히 거죠. 대법원장이 예. 예를 들어서 임명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되는 거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유언적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저도 의견을 좀 몇 가지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이후에 이 법률 자문도 구한 것 같고 로펌에다가. 내부 네. 토론도 좀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당대표께서도 본인의 개인적 생각은 법사위원들이 정리한 그것도 문제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니 더 그런 유언적 그 여지를 소지를 없애고 법안을 내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오늘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 내란 사건을 정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법사위도 양보를 하고 지도부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정치해서 결정한 이런 안건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염려했던 게 그런 거죠. 저는 일찌감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자초한 거다.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필요하다. 이 전제하에 저희가 그러나 작은 어떤 우려가 큰 불씨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핵심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피의자들이 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을 때 쉽게 얘기하면 위헌법률 그 심판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길어졌는데 더 장기화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날 가능성까지 이제 그 점쳐지니까 이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미 1심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적용하는 것이 유언적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전적과 사후적인 것에 대한 그 헌법적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부득이 2심부터 적용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 생각을 한 건데 당연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제는 사법부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란 계엄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본인들이 우리 입법부는 바로 모여가지고 해제를 결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들은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보나마나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제는 거기에 그냥 찍소리 하나 못하고 그러고 그냥 협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들이 공식 입장이라도 바로 냈어야 했죠. 근데 그것도 안 냈던 거잖아.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위원회 문제까지 막 이게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불공정하다. 그리고 이거 의지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엄정, 공정, 신속하게 재판할 거라고 하는 그 신뢰 회복은 자기들 몫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저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보는 그렇게 봐주시면 뭐 지난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정청래 대표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2심에 복수의 재판부를 두고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영장 전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복수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봐야 뭐 얼마나 형식상으로는. 되겠습니까? 예.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은 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번에 꼼꼼히 살피고 자문 구한 결과로 저희가 법안을 내면 그 법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는 태클을 조국혁신당도 동의를 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시민단체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또 많은 분들이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가 지나면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건희한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언니죠. 까도 끝이 없어요, 이 언니는. 근데 이종호가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특검에 가서 최혜병 특검팀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수사 대상 아니니까 김건희로 김건희로 통했다. 퉁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이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가를 보여주는 표징으로 내가 김건희한테 저 수표 3억 원까지 건넸다라고 얘기를 그렇기는 했다. 하죠. 나 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니까 나 좀 풀어줘. 나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좀 해줘.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감옥 살기 싫은 겁니다. 이종호 씨가 나가고 싶어요. 근데 안 내보내주니까 이렇게까지도 협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전체 그때 김건희 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 전주 뭐 이렇게 관계 있는 거잖아요. 뭐 3억 이상 더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김건희 씨한테 준 거 아닌가 싶고 이 관련해서는 저는 이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있어요. 도이치도 그렇죠. 지금 삼부토건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웰바이오텍 그렇죠. 사실 손에 잡히는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종호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니 차제에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수사협조를 받아라. 저는 그런 조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호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공소시효가 지난 그런 안 그래도 이제 김건희한테 조력했던 부분을 자수를 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여하간 외향적인 행태를 보면은 김건희가 15억 원을 맡겼고 그중에 3억 이득을 봐서 18억을 돌려줬다는 구조니까 김건희가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가는 가늠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종호랑만 이렇게 했겠는가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남은 여죄를 파헤치기 위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보면은 뭔가 새로운 특검을 개문 발차해서 한다라는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자녀 수사를 예를 들면은 이첩한 경찰의 수사를 맡겨야 되느냐 기존의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당이 가는 거냐 궁금해하시거든요. 당 지도부는 현재는 이제 종합 특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특검들이 이제 수사를 만료하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표 내용에 보면은 어떠한 부분이 좀 미진했다. 규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 부분을 덮을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대체로 이제 경찰에다 이첩을 하는 방식인데 경찰 수사가 지금의 특검만큼의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염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종합해서 2차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당의 다수의 생각인 것이죠.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또 언론 일각에서는 너무 지방선거까지 이걸 끌어가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 아니냐라고 네. 이제 보는 좀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길이 남을 그런 여러 가지 이 그 헌정 질서 문란과 그다음에 이 악행 이 불법을 저지른 이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철저히 파헤치지 않고 가는 것은 역사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겠냐. 철저히 문제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경찰도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종합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가 그냥 이거 필요하니까 할래요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 특검 결과를 다 알려드리고 이러이러한 게 미진하지 않았습니까? 뭐 김건희 관련된 여러 사건이 새로 확인된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경찰의 수사에 다 맡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신속히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를 가지고 향후에 오히려 후속적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국민을 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도도 나왔지만은 2022년 5월에 윤석열이 취임을 했고
그로부터 6개월간 보면 한남동 관저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본인 자택에 있었는데 거기 지하 1층에 또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네, 있었던 네, 거죠. 6개월 동안 외부 방문객들이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시간하고 성별만 적었다는 게 방문객의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는 거죠.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일종의 증거. 특히 이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최근에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냐면 그 최재형 목사가 그 명품백을 선물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받을 때 조서에서 청탁의 의미도 있는 건 사실이란 주장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 조서에 그런 부분들이 누락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 역시 보면 특검에서 보면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불충하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차제에 새로운 특검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야 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김건희를 위해서 선택적 끼워 맞추기를 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사람한테 김건희가 이제 메시지 보내가지고 김정숙 또 김혜경 왜 수사 제대로 안 하냐고 재촉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지시까지. 지휘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걸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지 거기다가 이제 또 알다시피 본인 이 주가 조작, 명품백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기록도 뭐 봤다는 거 아니에요? 차원지검에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법무장관 통해가지고 수사팀까지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지. 검찰총장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 정권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꼭대기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검찰도 2023년까지는 보니까 알아서 기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4년 이 시기를 거치면서는 아예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그냥 나서가지고 김건희를 방탄하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특검의 내용도 보면은 내란 계엄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 김건희 리스크도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의 실질적 정신 지배자였고 그로 인해서 이 망상을 더 가속화시키는데 분명 일조했을 겁니다. 아니 그 망상 말씀해 주셨는데 김건희가 결국 보면 건진법사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재판부가 요구를 한 상황에서 못 나오겠다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제 입장에서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떻게 기술했냐면 정신적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의지와 무관하게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재판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 밖의 일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로. 뭐 알다시피 그 근정전이었나요? 네, 거기에 경복궁. 올라가서 의자에 앉는 거라든가 앉아가지고. 의자에 뭐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뭐 정신적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도 그래 왔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중적인 그런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읽혀지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대체로 전형적인 범죄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치. 회피 본능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면 이제 우리가 강제 구인까지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법정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뭐 형량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되게 갈수록 엄격해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설프게 뭐 인권 보호 무슨 뭐 자기 건강 악화 이런 것을 내세워서 안 통합니다, 예, 이제는. 피해가려고 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인류가 소위 이 인권의 개념과 그 어떤 수준을 정말 여기까지 쌓으려고 오는데 김건희 같은 사람한테 이거 오남용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온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피눈물 만들면서 이걸 왜 본인이 써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혹시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공사석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개인적으로 좀 만나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불현듯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제가 원내대표 할 때요. 5월 말쯤에 마포에서 소주를 한잔 하자라고 제안이 왔어요. 아 윤석열에게서. 그때 왜냐하면 야당이지만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당의 원내대표라고 자리를 갖자고 했는데 자기가 고기를 구워주면서 소주를 먹는 장면 연출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왜 거기를 갑니까? 아 카메라 찍히고 싶어서 부르는 건데. 저를 들러리로 세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되시고 나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답을 안 줬어요. 그러면서 또 그쪽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우리 박 대표님은 대통령하고 소주 한잔 하시죠. 그래서 나야 만날 수 있죠. 다만 당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는데 내가 그건 차놓고 먼저 말로. 만날 수 있습니까? 먼저 당대표를 만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한 번도 대통령을 물론 취임식 때
예, 취임식 때 이제 거기 연단에 국회에서 했으니까, 국회에서 네. 그때 악수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전부였죠. 야,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이간계라고 해야 될까?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대표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많이 했죠. 당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요. 회에 순방을 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이 따라간 분이 있었어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날 귀국을 하는데 호텔에서 이제 또 워낙 좋아하시는 술을 또 한잔 잔뜩 했겠죠. 먹었고 또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대통령 수석 또는 장관들하고 그 의원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는 정기국회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예산도 처리해야 되니까 대통령한테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말을 하더래요.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마침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니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좀 만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제가 왜 만나는지 이유를 몇 가지 하십시오. 그래서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대요. 그때 예. 네. 그랬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왜 범죄자를 만나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알겠어요. 만날게요. 단 구속되기 전날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김건희만 인간 제정신이 말투가. 아니라 야, 윤석열도 진짜.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인간만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에 발표해 보면은 그게 정적 제거, 진지하게? 예, 정적 제거라는 표현 있잖아요. 실제 그런 겁니다. 용납을 안 한 거예요. 상대를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야, 저 사고가 지금 이거 있다는 사람이. 섬뜩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구속되기 국정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범죄자를 왜 네. 만나냐? 자기가 만나면 거기에 소위 이 범죄자를 봐달라고 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자기가 먼저 아니 자기는 아니, 가까이 있는 범죄자는 부인부터 다 범죄자인데 뭔 지금 누가 자기네가 범죄자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 자기가 범죄자와 같이 살고 있구만. 자기도 범죄자고 왜? 예, 황당한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저는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좀 놓쳤는데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도 문제지만 그동안 김건희, 윤석열을 비호하고 마치 없는 일로 만들고 했던 법원, 검찰 맞아요. 그리고 네. 비호했던 국민의힘 세력들 저는 관료들 이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맨날 그렇게 술 퍼먹고 출근도 제때 안 하고 가짜 출근하고 그 다 보지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뜯어말 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김건희 여사 이렇게 덮어놓고 목걸이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갖다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 사람들 비위 맡겨서 아 이 사람은 저기 이거 받으면 매관매직 하는 사람이니까 더 센 걸 갖다 주고 내가 더 큰 관직을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이게 대한민국 소위 얘기하는 기득권 엘리트의 민낯이라는 게 정 떨어지는 일인 겁니다. 저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야, 국가를 깜짝 운영했다는 놀랐네요. 게 예, 진짜로. 그게 예. 서글픈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진짜 뼈 빠지게 하루하루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세금 냈는데 그 낸 세금을 전부 그런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고 쓸데없는데 돈 쓰고 예산 낭비하고 했다는 게 크게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소위 뭐 원조 친윤이니 뭐 찐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들 요즘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선거를 치면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주도했던 사람 또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초기 국정 세팅을 했던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자기가 마치 무슨 저 반성 크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윤한홍 의원도 그랬고 권영세 예. 의원도 핵심 아니었습니까? 다 그런 사람 찐윤 그리고 거기에 뭐 지금 저 구속되는 권성도 네. 그다음에 또 나경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정작 그동안 계엄 터지고 내란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둔하다가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반성도 안 하고 이제 권영세와 누구예요 저기 윤한홍. 윤한홍은 근데 사실은 먼저 힘들 주호영. 것은 주호영은 조금 약간 거리두기였어요. 제가 그때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아는데 근데 하여튼 그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국민한테 석고되지 않고 정치를 떠나야 돼요. 그분들은. 책임지는 모습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윤석열 내란 계엄 잘못됐으니까 반성할게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갑자기 똥 있습니까? 묻은 게 얘기하고 이런 게 지금, 아니 네. 그게 지금 왜 그러냐고 국민의힘 취재해 보면은 윤한홍 의원은 경남지사, 주호영 의원은 그 대구시장, 그 다음에 누구지 또 한 사람?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의원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다 각자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 나오려고. 정치를 네. 위해서 이렇게 펌핑을 하는 거지 이게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당의 혁신과 개혁을 원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당의 의원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 없어요. 아 정말로 근데 윤석열, 김건희 수준은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게 그 어제 이제 건진법사 재판에도 유경옥이 또 나와가지고 그 샤넬백 교환한 거 실제로 시킨 게 맞다. 김건희가 거짓말 하라고 했다 진술을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영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영부인이라고 부르니까 영부인이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하셔서 다녀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그러니까 샤넬백을? 유경옥 얘기 샤넬백 처음에 이제 본인한테 교환하라고 했을 때 본인 그 자술에 따르면은 구체적인 알리바이까지 다 정해준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저는 근데 알리바이를 정해줘도 하필이면 엄마가 준 건데를 정해주는 게 약간 이게 사실이라도 웃긴 거고 알리바이를 정해줬더라도 너무나 이제 수준이 일천한 거라서 진짜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 입장에서 너무나 섬뜩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탑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한 그 김건희였고 정말 세상에 자기가 최고이고 모든 자기 결정대로 돼야 직성이 풀렸던 윤석열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3년이어서 다행이지.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5년 이 했으면 나라가 어쩔 어디로 뻔했습니까? 갔을까요, 네, 진짜. 만약 계엄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진짜로. 맞습니다. 네. 계엄이 됐다면 그날 당장 국회대로는 다 피바다가 됐을 거고 그 서울이 이제 광주가 되는 거고 말이 그렇지 비상계엄이 돼서 몇 년이 갈지 알 수 없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 박홍근 의원님은 영연백 안에 들어갔을 거고 보니까 그 계엄 당일에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도 하시면서 잘 알기 때문에 계엄 선포됐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이제 바로 아셨을 것 같아요. 이놈이 뭐 하려고 하는지를. 뭐 저도 막 집에 들어가서 넥타이 풀다가 아내가 큰일 났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 왜 뭔 소리야 했더니 이제 어떤 의원 부인한테 연락을 받고 자기도 TV를 켜면서 계엄 났대 막 뭐 그러면서 잡으러 올 것 같다고 그래서 막 한쪽에는 속옷이랑 며칠치를 챙기면서 텔레그램 봤더니 이제 우리 국회로 빨리 모이라고 해서 모이라고, 예. 저도 바로 이제 국회로 왔는데 그때는 가장 초조했던 것은 혹시 우리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운명이 결정된 그 시간이고 장소인데 이걸 제때 해제하지 못했을 때 아. 그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개개인이 잘못된 문제, 영연병에 들어간 문제를 떠나서 네. 그런 걱정이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상황에서 절박하고 절실하고 초조하고 그런 줄 몰라요. 다행히 이제 의장께서 절차를 잘 지켜서 마무리했는데 그때 생각이 가장 컸죠. 바깥에서 막 시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맞아요. 예, 안에서만 이제 들어왔다고 하니까 헬기 들어왔고 이제 창문 깼다고 하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 이제는 이제 밀고 들어오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걸어 잠그자. 네. 안에서 결상전하자. 그리고 빨리 그 사이 우리가 절차 진행하고 나서 잡혀가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면 진짜 아직도 예. 그러니까 전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그 김건희 특검 수사가 막바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수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3개 선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2번은 자녀 사건 이첩받은 경찰에서 수사, 세 번째는 별도 특검을 구성해 수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1000명 넘게 투표를 해주셨는데 응답자 62%가 별도 특검을 구성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셨고 두 번째로는 기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22%, 경찰 수사는 16%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님의 얘기 듣는 것으로 프로그램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14년 차 국회의원인데요. 남들보다 좀 빨리 됐고 이런 시기부터 의정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또는 당대표나 국회의장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고 뭐 우원식 의장을 포함해서 여러 의장도 만들고 당대표도 많이 도와드렸는데 비로소 제가 박홍근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게 이번 도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와 달리 진정성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내 공적 삶, 이타적 삶으로 완전 걸 채워한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세상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역량, 능력을 갖춰야지 온전히 갖춰진 겁니다. 진정성과 실력. 이 양 날개가 없으면 한쪽만 있어서는 정치할 자격은 부족하다는 편이거든요. 제가 곱씹어 보다가 진정성은 그 누구 이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이제 사선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고스란히 오로지 시민의 삶을 바꾸는데 최우선의 시정을 펼쳐야겠다. 너무 불안정한
그리고 불평등한 서울 시민의 삶이 펼쳐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매우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시 자체가 앞으로 공동체로서 지속 가능할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인지 메이커 되겠다라고 표현을 쓴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그 시민 중심의 시정,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오성과 같은 시민 없는 시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바꾸는데 이 시정을 펼치겠다는 마음으로 좀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홍근이 그동안 해온 일, 또 앞으로 펼칠 일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이 나라를 바로잡고 서울시가 시민의 행복한 삶, 서울시의 이 역동적인 미래를 준비하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의원, 장윤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10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